저는 이순희입니다. 올해 62세죠.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었다고 믿고 있던 그 1년 동안 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목격했거든요. 사실 제 손녀 지우가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12살 아이가 그렇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보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숨어서 지켜본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남편은 박철수입니다. 저보다 5살 많은 67세죠. 우리 부부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세월이 참 빨리 흘렀네요. 저희는 연애 결혼이었어요. 1983년 봄, 저는 23살이었고 남편은 28살이었죠. 그때 남편은 작은 회사의 사무직원이었고 저는 동네 양품점에서 일했어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죠. 순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이 공원 산책하실래요? 남편이 처음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더듬더듬하던 모습이 귀여웠어요. 1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제가 만든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만족했거든요. 결혼 몇 년 후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처자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은 병원에서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서 잘생겼네요. 어머, 저를 닮았지요. 그런 바보 같은 대화를 하면서 행복해 했어요.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모범생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뭐 해줄까?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소박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실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했죠. 대학도 경영학과에 합격해서 저희 부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민준이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벌었어요. 가끔 이렇게 용돈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졸업 후에는 중견회사에 취직했어요. 격리 업무를 담당했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그러다 결혼했어요. 상대방은 초등학교 교사인 김미영 씨였어요.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죠.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에게는 첫 손녀라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우가 처음 말을 배웠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건강하고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좋고 손녀도 예쁘고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2022년 가을이었어요. 남편의 이상한 변화를 처음 눈치챈 건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여보, 안경 어디 뒀지?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안경을 찾고 있었어요. 여보, 코에 쓰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네.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나이 드니까 깜빡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여보, 오늘이 며칠이지? 10월 15일이에요. 아, 그래. 어제 며칠이었지? 14일이었죠. 그러면 내일은? 이런 대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더 심각한 건 길을 잃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나갔다가 2시간 후에 전혀 다른 동네에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나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니? 길을 잃은 것 같아. 그날 저는 택시를 타고 남편을 찾으러 갔어요. 남편은 집에서 20분 거리인 마트에서 3시간을 헤매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집에 가요. 순이야, 미안해. 왜 이럴까?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행히 제가 일찍 깨서 발견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여보,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셨어요. 내가 언제 켰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24시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죠. 민준이에게 아버지 상태를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먼저 눈치챘어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민준이가 일요일에 놀러 와서 남편과 대화하다가 물었어요. 아버지,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었죠? 지난주? 뭐 했었지? 같이 영화 보러 갔잖아요. 아, 영화? 무슨 영화였지? 민준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저에게 따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세요. 뭔가 이상해요. 민준아, 엄마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병원 가기 싫어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치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나 멀쩡한데 왜?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요. 나이도 들었으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설득한 끝에 결국 동의했어요. 2022년 12월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 신경과에 예약을 잡고 남편과 함께 갔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불안한 듯 계속 다리를 떨고 있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됐어요. 박철수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을 때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느꼈어요.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셔서 오셨나요? 요즘 자주 깜빡해서요. 길도 잃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간단한 계산, 시계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 등등. 남편은 점점 힘들어했어요. MRI 검사도 했어요. 그 큰 기계 속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가 웅웅거리면서 의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얼마나 진행될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5-10년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내내 말이 없었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순이야,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하셨잖아요. 약 잘 먹고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울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고생하게 생겼구나.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흔들리면 남편이 더 불안해할 테니까요. 민준이에게 결과를 알려줄 때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민준아, 치매 초기래.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초기니까 치료하면서 천천히 지켜보자.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때만 해도 민준이가 정말 아버지를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저희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렸고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녔어요. 처음에는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깜빡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졌어요. 해질 무렵이 되면 갑자기 불안해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순이야, 나 집에 가야 해. 여보,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에 가야 해. 이런 일이 하루 걸러 하루씩 일어났어요. 남편을 달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효자 같았어요. 지우도 자주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퍼즐 맞추기, 옛날 사진 보기 같은 활동을 했어요. 의사가 치매 환자에게 좋다고 한 활동들이었죠. 그런데 2023년 6월 어느 날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평소보다 좀 피곤하긴 했지만 남편 돌보느라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어요. 이순희 씨,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췌장에 종양이 있고 크기나 위치를 보면 말기 췌장암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치매인 남편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병이 생기다니.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 괜찮아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수술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길어야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3개월. 그 짧은 기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지? 지우는? 민준이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치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남편이 물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여보, 저한테 암이 생겼어요. 뭐, 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췌장암이에요. 많이 진행된 상태래요. 그럼 치료하면 되지?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날 남편이 울었어요. 치매가 있어도 상황은 이해하셨어요. 순이야,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 저도 울었어요. 남편을 두고 먼저 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후부터 민준이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자주 오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아. 아직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아들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집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 상태도 그렇고 어머니까지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 관리 얘기를 하다니. 민준아, 엄마 아직 괜찮아. 아버지 돌볼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요양원도 미리 알아봐야 하고. 요양원?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뜻인가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준이의 말은 현실적으로는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왔어요.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돌보느라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민준이가 남편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민준아, 그런 얘기는 너무 이르지 않니?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 혼자 이 넓은 집에 계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그래도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 상태로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겠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직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정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민준이가 늦게 집에 왔는데 낯선 남자 2명과 함께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분들은 좋은 요양원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이 집안을 둘러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여기 괜찮네요. 위치도 좋고, 나중에 정리하면 꽤 될 것 같은데요. 평수가 얼마나 돼요? 한 명이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32평이에요. 강남구라서 시세가 괜찮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로 요양원 상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준호 씨, 이번 케이스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케이스? 무슨 케이스를 말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까 그때 바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아버지는 치매니까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를 케이스라고 부르고 제 죽음을 기정사실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른 타겟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겟?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김 씨 할아버지는 이미 진행 중이고 이 씨 할머니네도 접촉했어요. 우리 팀이 담당하고 있는 케이스가 현재 15건 정도 됩니다. 15건? 팀? 이건 단순히 민준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죠. 저는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말이에요.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죠? 한 케이스당 총 수익의 20%씩 팀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김 팀장님이 가져가세요. 그럼 이번 달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저희 구역에서 약 6천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6천만 원?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김 씨 할아버지에게서 지금까지 800만 원, 이 씨 할머니에게서 1200만 원. 다들 너무 쉽게 믿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준이는 치매 환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돌리는 조직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남편도 그 타겟이었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제 친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니.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부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김씨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저희 동네에 혼자 사시는 78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이순희 씨. 어서 오세요.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할아버지, 혹시 박민준이라는 젊은이 아세요? 아, 민준이요?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요즘 저를 많이 도와주거든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장도 봐주고 병원도 모셔다 주고. 이런 젊은이가 요즘 드물어요. 할아버지, 혹시 통장이나 그런 거 관리 도움 받으세요? 아, 그것도 민준이가 해줘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면서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완전히 신뢰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혹시 최근에 큰 돈 나간 적 있으세요? 글쎄, 민준이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몇백만 원 맡겼는데.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사기 많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저희 가족만 속인 게 아니라 동네의 다른 할아버지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씨 할머니 댁도 들렀어요. 79세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순희 씨.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면서요? 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요즘 좋은 청년 하나가 저를 도와줘서 괜찮아요. 또 민준이었어요. 어떤 청년이요? 박민준이라고 근처에 산다는 젊은이에요. 정말 착해요. 이 씨 할머니도 완전히 속고 계셨어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의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민준이가 적어도 3명의 어르신을 속이고 있었고 그 대화를 들어보니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민준이가 남편을 어떻게 할지 뻔했어요. 치매를 이용해서 재산을 모두 빼돌릴 것이고 남편은 요양원에 맡겨버릴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죽은 척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죽은 척하고 숨어서 민준이의 행동을 지켜본다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도움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김동수였어요. 김동수는 제가 다니던 병원의 내과 의사였어요. 하지만 그냥 의사가 아니라 저희 가족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순에는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동수가 중학생일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동수와 여동생 둘을 키우셨거든요. 동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과 동순의 집은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동수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품행도 바르고.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동수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희 가족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어요. 하지만
의대 학비는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동수의 의대 생활을 지원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학기당 200-300만 원씩 6년 동안 도와드렸어요. 동수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개인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어요. 순이 누나,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누나네 도움이 컸어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동수는 성공한 후에도 저희 가족을 잊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동수를 따로 만났어요. 진료실이 아니라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요. 동수야, 누나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어. 도와줄 수 있겠니? 동수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누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남편의 치매, 제 암 진단, 그리고 민준이의 충격적인 계획까지. 동수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누나,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민준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응. 그래서 내가 죽은 척하고 싶어? 그래야 민준이의 범죄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동수가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누나, 정말 어려운 부탁이네요. 가짜 사망 진단서를 쓰는 건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동수야,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철수 아버지도 보호해야 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야 해. 동수가 고민에 빠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만약 정말로 하신다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동수가 결국 도와주기로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동수와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거든요. 동수가 아는 다른 지역의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원장이 동수의 대학 선배였어요. 제 선배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사정을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거예요. 요양원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 천안에 있었어요. 김성우 원장은 동수의 의대 선배로 신경과 전문이었다가 지금은 치매 전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 원장도 우리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동수야, 정말 심각한 일이네. 치매 환자들을 노리는 범죄라. 도와줄게. 다음은 가짜 매장 문제였어요. 누나, 화장하면 증거가 남지 않지만 매장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관 안에 모래주머니를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 매장은 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관을 임시로 보관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점점 약해지는 연기를 했어요. 식사량을 줄이고 자주 누워있고 기운이 없는 척 했어요. 순이야, 괜찮아? 남편이 걱정해서 물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이도 자주 왔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민준이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치는 걸 봤어요. 걱정이 아니라 기대 같은 거였어요. 드디어 계획 실행일이 되었어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동수에게 전화했어요. 동수야, 오늘이야. 누나, 준비 다 되셨죠? 응. 하지만 정말 떨려. 계획은 이랬어요. 제가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동수가 있는 병원으로 응급실송이 될 거고 며칠 후 사망 발표가 나는 거였어요. 여보, 갑자기 어지러워. 제가 거실에서 쓰러지는 척 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순이야, 순이야. 남편의 절규를 들으니까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남편이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왔고
저는 동수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응급실에서 동수가 저를 맞았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가족들에게는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전달되었어요. 민준이와 남편이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진짜 의식불명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연기를 계속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가족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특히 지우가 왔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깨어나세요. 지우가 여기 있어요. 지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남편도 매일 오셨어요. 순이야,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제발 깨어나.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을 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사흘 후 동수가 가족들에게 최악의 소식을 전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장례식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는 멀리서 몰래 지켜봐야 했거든요. 남편이 제 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순이야, 왜 나를 두고 먼저 갔니?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 지우도 너무 슬퍼했어요. 할머니, 저 혼자 할아버지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2살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민준이는 표면적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슬픔보다는 계획이 시작됐다는 안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김순자라는 가명으로 천안의 요양원에 입소했어요. 김성우 원장이 직접 맞아주셨어요. 이순희 씨, 아니 김순자 씨,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네요.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동수에게서 사정 들었어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일이니까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낯설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하지만 저에게는 임무가 있었어요. 민준이의 범죄를 밝혀내고 남편을 보호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 것.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지우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살아있다는 걸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떤 분이라는 가명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지우야, 내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너와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어. 할아버지 잘 돌봐드리고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할머니에게 편지로 알려줄 수 있을까? 지우는 영리한 아이라 금방 이해했어요. 그리고 매주 편지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편지에서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분께 아빠가 할아버지 통장을 가져갔어요. 할아버지가 내 통장이 어디 있지? 라고 물으시면 아빠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한테도 자주 가요. 역시나 민준이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제가 죽자마자 남편의 통장을 가져간 거예요. 두 번째 편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아빠가 어떤 아저씨들과 집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집안을 둘러보면서 여기 좋다. 나중에 처리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계세요. 민준이가 집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 편지에서는 더 심각한 내용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이게 뭐니? 라고 물으시면 아빠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결국 도장을 찍으세요. 민준이가 남편의 치매를 이용해서 각종 서류에 도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집 처분이나 금융 관련 서류들일 거였어요. 지우의 편지를 통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우의 편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직접 현장을 봐야 했어요. 김 원장님께 부탁해서 요양원 직원으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순자 씨,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원장님,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요양원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깊이 써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첫 번째 목격은 김씨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민준이가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가는 모습을 봤어요. 할아버지, 이 돈을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한 달에 10% 정도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었어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죠. 김씨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완전히 신뢰하고 계셨어요. 민준아, 내가 알아서 해줘.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민준이가 김씨 할아버지 대신 서류를 작성하고 할아버지는 그냥 도장만 찍으셨어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민준이가 속한 조직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지우의 편지를 통해 민준이가 정기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난다는 걸 알았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날도 청소 직원으로 위장해서 그 카페 근처를 지나다녔어요. 민준이가 40대 남자 3명과 함께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어요. 이번 달 실적 보고 들어보자. 김 팀장님, 저희 구역에서 이번 달에 새로 5억 원 확보했습니다. 민준이가 보고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김씨 할아버지에게서 800만 원, 이씨 할머니에게서 1200만 원, 박씨 할아버지에게서 600만 원, 총 3800만 원입니다. 김 팀장이 만족해하면서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통장을 확보했고 집 처분 서류도 받았어요. 좋아.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 가족이 의심하면 끝이야. 네, 조심하겠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보고를 했어요. 총 피해 규모가 8,400만 원이나 됐어요. 김 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다들 기억해. 절대 욕심내지 마. 한 명에게서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아. 조금씩 오랫동안 빼는 게 안전해. 이런 대화들을 몰래 녹음했어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할 증거들이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지우가 점점 아빠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분께 저는 아빠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자꾸 해요. 이 서류는 할머니가 남긴 거야라고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도장을 받아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그런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지우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가방에서 돈을 많이 세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그런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우가 우연히 민준이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된 거예요. 네, 다음 주면 아버지 집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가 더 심해져서 이제 뭘 해도 모르세요. 지우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할아버지에게 뛰어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이상해요. 지우야, 무슨 소리니? 아빠가 할아버지 집을 팔려고 해요. 전화로 그런 얘기했어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이니? 네,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도 했어요. 그때 지우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12살 아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직접 경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우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어요. 지우야, 이 편지를 할아버지께 전달해 줄 수 있니?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래.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요. 특히 가장 믿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모르는 서류에 도장을 찍지 마세요. 지우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봐요. 당신이 정말 위험해요. 제발 조심하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순이가. 남편이 편지를 받고 정말 놀라셨대요. 민준이가 편지를 보더니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누군가 장난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편지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준아, 내가 내 통장을 왜 가져갔니? 아버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내가 보관해도 되는데 왜? 민준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의심이 시작된 거예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저는 지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지우와 비밀 장소에서 만났어요. 요양원 근처 조용한 공원이었어요. 지우야, 놀라지 말고 들어봐. 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어요. 할머니?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응, 지우야. 할머니가 살아있어. 하지만 이건 정말 큰 비밀이야.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할머니가 죽은 줄 알았어요. 매일 울었어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우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다니.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나쁜 일을 하고 있거든. 할머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빠가 이상해요. 지우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12살이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왜 죽은 척 해야 했는지 설명해 줄게.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준이의 범죄 조직, 치매 환자들을 속이는 일, 할아버지를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할머니, 그럼 아빠가 할아버지 돈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우야. 그뿐만 아니라 집도 팔려고 하고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지우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가 막아야 해요. 응, 그래서 지우의 도움이 필요해. 지우가 할머니의 눈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어요. 그날부터 지우는 저의 진짜 협력자가 되었어요. 지우는 정말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12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우가 민준이의 가방을 몰래 뒤져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아빠 가방에서 이상한 수첩을 찾았어요. 수첩에는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확보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지우야, 이거 사진 찍어둬. 증거로 필요해. 지우는 핸드폰으로 수첩 전체를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아버지 도장으로 은행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뭐? 어떤 서류? 대출 서류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요. 민준이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집을 담보로 해서 말이에요. 할머니,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래, 지우야. 아주 나쁜 범죄야. 할아버지 허락 없이 돈을 빌리는 거니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지우의 도움으로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도 접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 김철호 할아버지의 딸에게 연락했어요. 익명의 제보자로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철호 할아버지의 따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할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고 계실 수 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의 딸분이 놀라면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준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빼가고 있어요. 그럴 리가. 민준 씨는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는데요. 한번 할아버지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최근에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도요. 며칠 후 김철호 할아버지 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아버지는 투자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투자인지 정확히 모르셨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씨 할머니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더니 역시 큰 돈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민준이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민준이도 경계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우가 들은 대화에 따르면 민준이가 조직 사람들과 긴급 회의를 했대요. 요즘 타겟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 김 팀장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누가 우리 일을 방해한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 씨, 이 씨 집 모두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더 조심해서 해야겠군. 당분간 새로운 활동은 중단하고 기존 케이스만 마무리해.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집에서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혹시 누가 이상한 전화하거나 방문한 적 없으세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만약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오히려 남편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정작 조심해야 할 사람은 민준이 자신인데 말이에요. 저는 민준이의 범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우와 함께 민준이가 자주 가는 사무실을 찾아냈어요. 겉으로는 종합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청소부로 위장해서 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늦은 밤이었거든요. 사무실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어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파일들, 가짜 투자 상품 설명서, 그리고 범죄 수익 분배표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타겟 관리 매뉴얼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 매뉴얼이었어요.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드디어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동수와 김 원장과 상의했어요. 누나,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도 처벌받을 각오는 해야겠죠? 가짜 사망신고서를 작성한 것도 범죄였으니까요. 누나, 그건 나와 김 원장님이 책임질게요. 누나는 피해자이자 범죄를 막으려고 한 사람이니까. 김 원장도 동의했어요. 순자 씨, 우리가 한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일이었어요.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찰서에 가기 전에 먼저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그날이 정말 떨렸어요. 남편을 1년 동안 속였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지우와 함께 집에 갔어요. 민준이가 없는 시간을 노렸거든요. 할아버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우가 먼저 할아버지를 준비시켰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니?
그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순이야? 여보, 제가 돌아왔어요.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이게, 이게 꿈이니? 환각이니? 제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남편의 손이 차가웠어요. 순이야. 하지만 너 죽었잖아. 장례식도 했고. 여보, 저는 죽지 않았어요. 죽은 척한 거예요.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준이의 범죄, 제가 왜 죽은 척해야 했는지, 1년 동안 뭘 했는지. 그러니까 민준이가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야? 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나는 정말 너 잃은 줄 알았어.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도 울었어요.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순이야, 하지만 너 아프잖아. 암이. 여보,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건강해요. 남편이 다시 놀랐어요. 뭐, 암도 거짓말? 네, 동수가 도와줬어요. 민준이를 속이기 위해서요.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순이야, 고생 많이 했구나. 혼자서 이런 큰 일을. 그날 저녁 민준이가 집에 왔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민준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평상시처럼 말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거실에 들어온 민준이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민준아, 엄마 죽지 않았어. 하지만 장례식도 했고 매장도. 민준이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민준아,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그래,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당황해서 두려움으로 말이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아, 김철호 할아버지, 이영희 할머니 기억나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다 알고 있어. 민준이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 짓도 다 알아. 몰래 도장 받아서 대출받고 집 팔려고 한 것도.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조직에 들어가서 치매 환자들 돈을 훔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민준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민준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알아?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된 거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민준이가 흐느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김 팀장을 만났어요. 김 팀장이 부업을 제안했어요. 어르신들 투자 상담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기였구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말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 상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점점 이상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치매가 있으시니까 복잡한 설명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몰래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때 그만뒀어야지. 어머니,
그때 저희 집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미영이가 임신했는데 병원비도 부족했고 지우 교육비도 마련해야 했고 그래서 남의 돈을 훔친 거야.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 팀장이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 일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민준이가 조직에 완전히 엮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도 타겟이 된 거야?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김 팀장이 이번 기회에 내 아버지도 케이스에 포함시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죽음을 기다린 거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민준이도 피해자 같았어요. 조직에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니? 네, 어머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팀장한테 협박당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갔어요. 저, 남편 민준이, 그리고 동수와 김 원장님까지. 경찰관들이 정말 놀랐어요. 죽었다고 신고된 분이 살아서 신고를 하러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1년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도 제출했어요. 이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팀장급 4명, 팀원이 각 팀당 3-4명씩 총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규모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최소 10명 이상이고 피해 금액은 5억 원이 넘을 거예요.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동수와 김 원장은 가짜 사망신고서 작성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서 선처하겠습니다. 민준이는 자수한 것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 참작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민준이의 협조로 조직 전체가 검거되었어요. 김 팀장을 비롯해서 핵심 멤버들이 모두 구속되었고 피해자들도 하나씩 확인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피해자가 8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총 12억 원이었어요. 이런 조직적인 치매 환자 대상 범죄는 처음 봅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특히 가족을 이용한 범죄라서 더욱 교묘했네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조직이 모아둔 돈과 부동산이 상당했거든요. 김철호 할아버지와 이영희 할머니도 거의 다 돌려받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피해를 볼 뻔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민준이는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치매 관련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년 동안 숨어 지낸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순이야,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남편이 불안해하면서 물었어요. 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평범하게 살아요. 하지만 남편의 치매는 여전했어요. 오히려 1년 동안 더 진행된 것 같았어요. 순이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오랫동안 안 보인 것 같은데. 때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진짜 함께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민준아,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 살자.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겠어요.
지우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1년 동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지켜준 용감한 아이였거든요. 지우야,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지우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를 지킬 수 없었을 거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어요. 몇 달 후, 저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희입니다. 강연장에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치매 진단부터 시작해서 민준이의 범죄, 죽음을 가장한 1년, 그리고 범죄 조직을 검거한 이야기까지.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하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주셨어요. 혹시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강연 후에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이순희 씨,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도 요즘 아들이 이상해서 고민이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믿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용기와 지혜,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우는 아직 12살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저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민준이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작은 눈으로도 세상의 부정을 꿰뚫어보는 힘을 보여줬죠. 그리고 남편. 치매라는 장애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와 사랑이 있기에 함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족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죽음조차 연기할 수 있는 용기,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는 용기,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믿고 지키는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켜주세요. 누군가의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